2020년 7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박원순 빈소,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는 백선엽 빈소, 두 빈소를 놓고 내용하는 대한민국이 주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서울시청 앞에 시민을 위한 빈소를 만들었고요.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일단의 시민들이, 보수적인 시민들이겠죠. 어젯밤 세종대왕 앞에,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 시민을 위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조문할 수 있는 빈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완전히 둘로 쪼개졌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지혜를 찾아보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는 늘 쪼개집니다. 대한민국. 이거 우리 유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법, 장례, 주로 다투는 게 장례입니다. 뭐 결혼식 또는 뭐 제사 갖고도 다투는 경우가 있지만 결혼식, 제사는 드물고요. 장례식이 가장 엄숙한 의식이다 보니까 그거 갖고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실제로 조선은 이것 때문에 정치적 큰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조선 현정도에 있었던 예송 논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송은 뭔가 하면 예법 논쟁입니다. 예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이나 뭐 성인이 되는 성인식 또는 뭐 제사가 아니라 관원 상제 중에서 상을 뺀 채, 관원제가 아니라 상에 대한 겁니다. 상이 역시 제일 큰 논쟁이었습니다. 네, 상송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장례 후에 장례를 치르고도 조선 때는 봉건 때니까 또 여러 가지 예법이 있는데 그걸 놓고 서인과 남인이 결사적으로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1659년 조선 임금인 효종이 사망했습니다. 효종은 서인의 주장에 따라 무리하게 북벌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뭐 하지도 못했죠. 이미 뭐 청나라가 강국이 돼 있는데 덤볐다면 죽죠. 그 서인들은 병자호란 때 그때는 후금이겠죠. 청나라하고 싸우자는 주전론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졌어요. 그랬으면 서인 정권은 물러나야 되는데 정권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인에 대립했던 것이 임진왜란 때는 뭐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인이 이제 둘로 쪼개져서 남인 북인이 있다가 남인이 이제 더 세져갖고 남인이 서인과 대립을 했는데 남인들은 북벌을 비판했어요. 되지도 않는 북벌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효종이 사망하자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효종의 어머니인 조대비, 뭐 자이대비보다는 조대비로 더 많이 역사에 알려져 있었죠. 그분은 살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효종의 친모는 아니고 계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조대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고 있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붙게 된 거는 우리 예법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국식 예법을 따랐는데 주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뭐 가정의례 준칙 정도 되나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따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어머니는 장남이 먼저 죽으면 3년간, 차남 이하의 아들이 죽으면 1년간 상복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효종은 차남이었습니다. 차남으로 임금이 됐습니다. 실세인 서인은 이 차남인 것에 주목해서 조대비는 1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러한 서인을 비판해온 야당이겠죠. 남인은 왕은 최고 존엄자니까 장남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3년간 조대비는 상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맞섰습니다. 네. 결론은 서인이 승리해서 조대비는 1년간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때 서인의 대표가 제가 그 전에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명청지 숭정 1월과 관련된 송시열 선생입니다. 아주 친명파들이죠. 그 효종의 아버지는 소현세자인데요. 이 소현세자는요, 바로 서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세자이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으면 효종은 임금이 된 다음에 서인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인한테 포위돼서 평생을 지냈어요. 이 서인 세력은 임진왜란을 치렀으니까 부국 강병을 하는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땐 그건 하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다가
만주족이 쳐들어오자 준비도 안 해놓고 싸우자 그랬다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를 물론 죽게 만들고 효정을 임금으로 세운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패하면요, 그 패전국가를 이끌었던 세력은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아니면 제거돼야 됩니다. 대부분은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 잘못된 거를 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 치르고 난 다음에 동양삼국이 다 말려들었잖아요. 명나라는 무너지고 청이 들어섰으니 완전히 바뀐 거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과의 전투에서 이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권, 나라를 세웠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조선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선조의 후대로. 이게 개혁이 안 된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조선이 병자 오른 때 이제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개혁을 또 못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끔은 두 나라가 싸워서 승리한 나라들은요, 패전한 국가에서는 스스로 내부 모순 때문에 권력 교체가 있어야 되는데 권력 교체를 안 시킵니다. 패배한 놈들을 그대로 자리에 둬서 네가 다스려. 그러면 얘는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책을 많이 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공국가, 속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패전한 국가는 개혁할 기회를 놓치니까 점점 더 속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패전한 나라에서 패전을 했던 그 정권은 패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권력 투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네 비판하는 세력을 제거하죠. 그리고 필요에 따르면은 자기를 패전시킨 외세를 비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외세를 이용합니다. 말로만 비판하고 오히려 협력하죠. 서인들은요, 졌잖아요. 근데 북벌을 주장하면서 계속 권력을 잡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반일을 외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와 매우 비슷하다고 봅니다. 문 정부는 일본하고 싸우지도 못하잖아요. 70년 전에 우리가 식민지 상태에 있었다며 한판 붙지도 못하면서 계속 반일 떠들면서 유지합니다. 이 세력을 쭉 뿌리를 따라가면 어디가 연결될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예상 논쟁이 있었는데, 효정 때에 또 한 번 논쟁이 일어납니다. 1674년, 그러니까 한 10년, 15년쯤 지난 다음에 이미 효정은 죽었고요. 효정의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시어머니인 조대비는 여전히 살아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주작 아래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첫째 며느리가 죽으면 1년, 둘째 이하의 며느리가 죽으면 9개월간 상복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인은 그 전에 그런 것처럼 9개월을 주장했고 남인은 1년을 주장했습니다. 남인이 이번엔 이깁니다. 1승 1패가 되죠. 네. 그리고 남인이 좀 권력을 잡는데, 근데 남인은 바로 그 다음 왕인 숙종 때 몰락을 합니다. 다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나렸다가 소론이 날아가고 노론이 집권하면서 그 다음에 조선은 노론 독재로 들어갑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거죠. 서인의 강경파라고 할까요? 그리고 조선은 세도 정치로 점점 들어갔다가 폭망하는 게 조선입니다. 패전한 세력이 나라를 이끌면 이렇게 됩니다. 그 예속 논쟁은 이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고 당시에 정치 대립이 숨어 있는 겁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싸움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흔히 예속 논쟁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장, 그다음에 백선엽 육군장 둘을 놓고 어떤 거는 서울시장장을 하지 마라, 어떤 거는 국가장으로 해라, 이렇게 대립이 있는 게 저는 현대판 예속 논쟁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박원순 서울시장장을 하려는 세력이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바로 내일이 13일입니다. 내일이 서울시장장으로 한 5일장 마지막이니까 내일 서울시장장으로 그냥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조금 여유가 더 있겠지만 그것도 하루 차이입니다. 별 문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구도대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장장으로 하지 말라라고 해서 60만인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했던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 장례식을 육군장이 아닌 국가장으로 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앞으로 계속 이 정권을 괴롭히는 소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장을
고집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인데,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 문재인 정부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황세현 씨가 최근에 출간한 박원순 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박원순은 친일 독재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친문, 비문, 진문, 노짱 세력과도 갈등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고소를 한 여성 때문에 자살했다고 본다면요, 그건 정말 저는 단견이라고 봅니다. 그는요, 아까 말한 진문, 비문, 진문, 노짱 이라고 하는 여권의 여러 세력과도 수없이 견제를 받고 싸워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피소 사건을 이들로부터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거는요, 이런 피소보다가도 이 내부 갈등이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 적과의 싸움을 잘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내부 경쟁에서도 이기는 사람은 상당히 드뭅니다. 고려 때 척준경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용감했던 모양, 여포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냥 뭐 겁도 없이 단기로 들어가서 여진족을 그렇게 말을 잘 탄다는 여진족을 날렸는데, 그러나 내부 경쟁에서 실패해서 완전히 역적이 돼 있습니다. 임난 극복의 1등 공신이 서해 유성룡 선생이죠. 근데 그분도 전쟁이 끝난다면 바로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와서, 안동 고향에 와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선조는 제대로 국가 장례를 안 치러주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백선엽 장군 돌아가시는 거 처음 뭐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한 것처럼. 그래서 막 상소가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좀 높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해요. 2차 대전의 영웅인 처칠과 드골이 2차 대전 이기고 난 다음에 바로 국민들한테서 쫓겨납니다. 하야를 당합니다. 네. 나중에 드골은 한번 대통령을 더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처칠도 그러긴 하지만, 그때 처칠이 유성룡처럼 책을 씁니다. 제2차 세계대전사를 쓰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고려 말에 왜구를 섬멸하는 전쟁도 잘했고, 내부 권력 투쟁에서는 유화도 해군으로 권력도 잡아서 건국을 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그러나 그도 결국은 나중에 왕자의 난으로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함흥차사로 될 뻔이죠. 이 공인은 보게 되면 항상 정점에서 바로 직하 추락합니다. 수없는 승리를 해도 마지막 승부에서는 집니다. 그래서 바로 추락합니다. 패배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충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도 그런 케이스죠. 문 대통령도 그럴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김영석 교수님을 생각합니다. 거의 100세시죠.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은 연세대학교 교수로서도 상당히 존경을 받았고, 퇴직한 이후에는 교수 생활을 한 것만큼 더 오래 사셨는데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고 장수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글을 쓰시고 또 편안하십니다. 저는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송나라 때 나온 인생 오복이 수복이 목숨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부유한 거, 재산 많으면 좋죠. 귀한 거, 뭐 사람 귀상이 있고 좀 천상이 있잖아요. 벼슬이 높든 안 높든 간에. 근데 자손중다, 자손이 많아가지고 화목한 거, 가족이. 그다음에 고종명, 아주 잘 죽는 거, 추락하는 거 말고. 고종명까지 한 영웅은 진짜 드뭅니다. 진짜 영웅 중에서 고종명 한 사람 드뭅니다. 저는 백선엽 장군이 김영석 교수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장수하셨고, 하강, 어차피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쭉 완만한 하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분한테 그 전에 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여러 자리를 거치고 하실 수 있었냐 그랬더니, 나는 수많은 모욕을 참았다. 그래서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은 적과의 싸움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내부 경쟁도 잘 견뎌낸 분입니다. 온갖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이분이? 덫이 없었겠습니까? 선인하고 문제는 또 있었어요, 실제. 동생분도 관련된 문제. 넘어갔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분들이 나라에 많아야 원숙해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젊은 판사 출신의 이수진 씨. 참, 경우 없는 사람이죠. 자신이 얼마나 안다고. 백선엽 장군 등이 싸워져가지고 이분이 태어나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해봤을 겁니다. 딱 한 가지 허점만, 맹점만 봐갖고 하는데, 단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 많으면 나라가 불편해집니다. 저는요, 이 영웅들 중에서도 또 격이 있다고 봅니다.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이라고 보는데요. 이승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죠. 근데 4.19 시위가 일어나서 학생들이 경찰의 총격을 맞아 죽었다. 그리고 당신 하야하라 그러니까 미련 없이 바로 하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와이 가서 쓸쓸하게 그 외로움을 다 받아들이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본인한테 오는 거를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승만, 김재규가 차지철을 쏩니다. 당신이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에 박정희 자기를 쏘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총알 맞았을 때도 옆으로 스르르 쓰러지는 그런 모습. 받아들이는 거죠. 전두환 씨도 정권 내놓은 다음에 백담사로 갔다가 지금은 광주 법정까지 가서 어떤 인형을 만들어 모욕까지 받고 있는데 묵묵히 견뎌내잖아요. 지금 90 다 낸 노인이. 네. 이거 못 견디게 되면 자살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저는 또 김대중 씨도 봅니다. 굉장히 불굴의 사나이라고 보는데 젊은 시절 이 사람은요. 경부고속도로가 이번에 50주년인데 거기에 누가 뭐라도 박정희가 지은 건데 그 이름을 빼고 민주당 정권이 50주년 기념비를 세웠는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제일 반대했던 게 누굽니까? 김대중이잖아요. 다이쭈. 그랬습니다. 아주 열혈남하죠. 반유신 투쟁에 앞장섰고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납치돼 오기도 하고 또 망명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 가 있기도 하고 사형 선고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되자 또 대담하게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 그 담대함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퇴임한 이후에도 쭉 이렇게 사시다가 자연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이겨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자살하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봅니까? 그분들은 내려가야 할 때 내려갔고요. 저는 진짜 비겁한 사람들은 지금 아무 힘도 없는 전두환을 저렇게 밟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있을 때 덤벼보지. 저는 기자들한테도 현직에 있을 때 덤비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저도 그분이 현직에 마지막까지 있을 때 그 양반한테 칼을 꽂는 기사를 쓰려고 애를 써요. 끝난 다음에 가급적 피합니다. 치사하거든요. 모욕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죽음을 수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문정부 개혁했는데 문정부 초기에 개혁한다고 참여했던 인사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 군데서 왔지만 주로 많은 사람들은 주사파를 집중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박원순 캠프에 있다 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좌파적인 사람들이 봉급받고 모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절로 옮겨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수현 정책실장입니다. 바로 탈핵 정책을 추진했던 그 핵심 장본인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은 서울 연구원장 하다가 문정부 때 사회수석 갔다가 정책실장직을 했죠. 네. 그리고 문정부가 개혁을 한다면서 첫 번째 한 게 고리 원전 연구정제실에서 선포한 탈핵인데요. 탈핵 정책을 먼저 했던 거는 박원순 시장입니다. 지금도 나가보시면 서울 시내 다니는 모든 버스에 보면은 앞문에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붙어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그걸 먼저 했습니다. 서울에는 원전 한 기도 없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서울인데 왜 이 사람이 이 정책을 했을까요? 복지 정책도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까지 하는 건 좀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먼저 시작했어요. 대통령급으로 했던 거죠. 청년수당 등을 만들고. 네. 그 때문에 문정부가 출범하자 오히려 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자살은 그런 견제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정부는 박 시장 장례식을 후하게 후장으로 치러줘야 되겠죠. 자기들끼리 있었던 암투를 감춰야 되겠죠. 방문 갈등이 드러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6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내일 서울시장장은 치러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 정부 세력들은요. 저러한 국민청원을 받아주면 촛불 시위로 무너진 박근혜 정권이 된다고 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선명할수록 이제 서울시장장 이후에 박 시장은 잊혀질 테니까 정책을 펼칠 겁니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국민장을 했는데 그때 막 시민들이 참여해갖고 시민장 개념으로 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큰 행사도 내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이걸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큰 무리수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 이미 시끄러운데 또 강경한 수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로지 권력 투쟁에 집중해야 왜냐하면 권력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권력 투쟁을 심하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까 노론으로 이어진 서인 세력이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내부 투쟁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조선이, 다른 나라는 산업혁명 치르고 다 발전하는데 오로지 외톨이가 되어서 망하는 것처럼, 북한이 저런 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예속 논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보고 웃는 거는 북한일 거예요. 북한은 예속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문정부는 북한에 더 많은 걸 갖다 바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과 일본도 즐길 겁니다.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세력 지지해주면서. 이게 나중에 세도 정치 말기에 조선이 무너질 때 청나라 일본이 서로 지원하다가 둘이 나중에 꽝 붙는 게 청일전쟁이잖아요. 그럼 조선은 망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외교에 휘둘리는 꼴을 우리 스스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에 핵심입니다. 왜? 대통령이니까. 지금 레임덕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역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지는 해를 거꾸로 돌린다? 그건 인간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불을 밝힌다든지. 저는 이것이 지금 문정부가 할 거라고 보는데, 자꾸 권력 강화로 가게 되면 큰 실수, 남북관계에서 경제 실수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드릴 말씀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죠. 근데 자살한 걸 서거로 꾸미려는 세력이 있었죠. 그걸 아니다라고 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가 수용을 해주고 국민장을 그건 뭐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근데 안 해도 뭐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해주고, 노제까지 허용해서 이렇게 크게 치르게 해줌으로 해서 그 반 MB 에너지를 소진시켰습니다. 저는 그거를 참고하라고 문재인 정부한테 권유하고 싶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장을 결정한 것도 문 대통령이니까 백선엽 육군장을 국가장으로 올려서 차후에 있을 수 있는 큰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을 문 대통령에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갈등을 자꾸 줄여야 대한민국과 문정부가 덜 위태로워집니다. 앞으로 점점 위태로워질 겁니다. 지난번 6.25 70주년 연설 때 문 대통령이 뜻밖의 내용들을 얘기해서 제가 격찬을 했습니다. 덕분에 보수의 의심을 잠시 피해갔죠. 네. 그리고 그분이 그 직전에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피해갔죠. 바뀌었나? 아니었죠. 저도 그건 몰라서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만 좀 이렇게 김이 빠집니다. 지금 이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급진적인 남북교류안을 내놨죠. 그걸 위해서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어떻게 주사파를 통일부 장관에 앉힙니까?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말도 안 되는 인선을 해놓고 있죠. 자고로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타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정보기관장이 임명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YS 때 김정은 씨 안기부 2차장 임명했을 때 몇 가지 의혹해서 이렇게 낙마시킨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YS 때니까. 그때도 그분의 국적하고 가족 국적을 문제 삼았는데 아무 검증 없이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박지원 씨 가족들 국적이 어딘가요? 이건 정보기관으로 엑스퍼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백선엽 씨 또 뭐 서울시장장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점점 커질 겁니다. 갈등이. 네. 그 내용하는 대한민국에서 보수 세력은 앞으로 점점 더 문정부가 이제 이러한 걸로 가면 갈수록 정권 쟁취와 더불어 김정은 붕괴를 한꺼번에 노릴 겁니다. 더 큰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이 일을 지원할 거고요. 그거의 상징이 백선엽 국가장을 하려는 노력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거꾸로 남북 교류에 집중하고 중국과 연대하겠죠. 그러나 미중 패권 대결에서 중국이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좌파들은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아도 계속 힘듭니다. 경기는 점점 경제는 나빠지죠. 그 지지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 확대하다 보면 재정이 파탄 나겠죠. 그럼 대한민국이 나중에 콜랩스 되는 거죠. 이러한 사태를 피하는 게 문정부한테도 좋고 대한민국도 그나마 덜 나쁩니다. 그러려면 저는 타협책으로 백선엽 육군장을 국가장으로 바꿔라. 승격시켜라. 그리고 내일 있을 박원순 서울시장장은 그대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그것이 6.25 지난 연설처럼 입장이 쏘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을 다독이는 길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통령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내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요, 현존하는 여러 우리 군 지휘관들이 있지만 참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 사는데 크게 신세를 진 분입니다. 그것을 육군장 정도로 감사하는 것, 물론 그거라도 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원할 때 국민 요구를 따라가 주는 것. 결국은 마오도 얘기했어. 조반율이라고. 그 권력이라고 한 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이 국민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지나지도 않거든요. 배가 바다를 지배하는 것 같죠. 낚시도 하고 거기서 즐기고. 그러나 이 바다가 흥분하면요, 바로 수장됩니다.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거. 또 국민도 두 종류겠죠. 좌파 국민, 우파 국민. 근데 좌파 국민도 들어주라 이거예요. 그건 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서울시장 장 내일 할 거니까. 그리고 백선엽 장군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이거는 제가 지금 답답한 예속 논쟁에 들어간 대한민국을 보면서 제가 한번 제시해드리는 타협책입니다. 감사합니다.